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노사관계도 상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남북관계도 상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돼 있느냐 못 돼 있느냐 하는 그 것에 따라서 그 상태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을 갖는 거죠. 근데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라는 거예요.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서로 대립되는 양쪽이 있기 때문에 그 신뢰를 갖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데 저는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하고 이해. 노사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노사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정의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그 정치, 경제, 환경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노사관계가 존재하는 환경이라고 보면 노가 있고 사가 있는데 노는 노동운동을 통해서 사 측에 침투를 하려고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는 노무관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노 측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굉장히 뭔가 허전하고 비어있는 게 있어요. 아주 평면적이고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노사관계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대중이에요. 근데 대중이 빠져있죠. 앞에 그림에서는 노사 이렇게만 돼 있고 근데 사원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를 놓고 보면 사원이죠. 이 사원들을 대상으로 노 측은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단결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가입을 시키려고 하고 교육을 시키고 단결력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같은 사원들을 같은 대상을 놓고 노무관리를 통해서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 양쪽의 대중활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노사관계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랬을 때 사원들은 판단을 합니다. 아, 이쪽이 잘하나 이쪽이 잘하나 판단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노사관계가 평소에 굉장히 그 화합적이고 협력적이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느 쪽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생기지만 만약에 노사관계가 굉장히 대립적인 곳에서 사원들이 한쪽에 치우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노동조합이 너무 세서 사용자가 경영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들까지도 있어요.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노동조합이 없는 곳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사원들이 서측에 경도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 밸런스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후유증들이 노사관계에서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돼야 되냐 하면 좀 촌스럽게 그렸는데 이 노사가 양측이 굉장히 각자의 역할들 노무관리와 노동조합 일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고 그 부분을 우리 사원들이 지지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노사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렵죠. 어떤 회사의 경우 그게 되다가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가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위 말해서 상생의 노사관계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상생, 서로 잘 살자는 얘기죠. 윈윈이라고 하는데 근데 상생의 노사관계가 뭔지에 대한 정의는 저는 못 봤어요. 제가 한 번밖에 없어서 우리 의장님께 가져온 책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쓰려고 상생의 노사관계가 뭔지를 찾아봤는데 도서관도 다니면서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내렸는데 그 개념이 이제 정체적인 개념이 있고 스탑 개념이 있고 또 이동하는 이 단계로 또 발전해 나가는 그 플로우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통 나눈다면 정체적 개념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는 저는 노동권이라는 것과 경영권이 균형을 맞추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모든 권리가 행사될 때는 책임이 수반돼요.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이 없게 되는 흐름은 아주 불규칙한 데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커지죠.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두 권리 행사가 그에 맞는 책임을 수반하는 상태를 저는 상생의 노사관계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상생의 노사관계는 노동을 존중하는 경영을 이해하는 노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제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 경영의 권한과 책임인데 경영은요
그 재산권과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 권리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노무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관리도 하고 기업 질서 유지 관리도 하고 또 채용 인사 이동의 평가 보상에 관한 그런 그 권한도 행사하고 퇴직 관리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노동을 존중하는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노동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람을 존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제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저울에다가 지금 협력이라는 것과 견제라는 것을 적어놓는데 견제는 우리나라는 노동에게 견제할 권한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법 33조 1항에서 노동 3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위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독불장군처럼 혼자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독주를 할 경우에는 싸워라, 견제를 해라.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들을 만들어 나갈 때는 협력을 해라. 이건 또 한편의 책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책임과 권한의 그 행사는 경영을 이해하는 노동으로부터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제가 이렇게 썼어요. 노동을 존중하는 경영과 경영을 이해하는 노동 그랬는데 이걸 위에다 썼습니다. 위에다 쓴 의미는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노동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실천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신뢰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이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경영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노동을 존중하는 측면이 더 지금 중요한 시기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동 입장에서는 경영을 존중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영을 존중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영을 이해하는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걸 제가 실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저런 걸 하나 들어보죠. 그 LG전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LG전자를 사례가 적절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80년대 말에 LG전자에 대한 사례를 하나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노동을 존중하는 경영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보시죠. LG전자가 89년도에 53일간을 파업을 했어요. 근데 제 어릴 때도 그랬고 집에 가전제품은 럭키 금성밖에 없었어요. 금성 왕관 그려져 있는 금성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성이 사실상 가전제품에 있어서 마켓시어 1위를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근로조건이 좀 열악했나 봐요. 또 차별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서 경영진에서 판단해보니까 우리는 왜 생산직이 입는 옷하고 사무직이 입는 옷하고 임원이 입는 옷이 다 다르냐. 왜 생산직이 먹는 식당하고 사무직이 사용하는 식당하고 임원이 사용하는 식당이 왜 다 다르냐. 칸막이가 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커져요. 그리고 우리가 독보적인 마켓시어 1위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월급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용자 내에서 엄청난 반성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LG라는 이름을 처음 쓰기 시작을 해요. 그때 가장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LG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3교대로 출근하는 사원들이 출근하는 통근버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근버스 출근할 때 임원들이 쫙 양쪽으로 도열해가지고 90도로 절을 했어요. 오는 직원들한테 통근하는 직원들한테 90도로 절을 하니까 그 안에 있던 직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했으면 역시 우리 회사 임원들은 훌륭해 이랬겠지만 맨날 차별만 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절을 해. 기분 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걸 3개월 동안 계속해요. 그럼 사람들이 좀 마음이 약간 바뀌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진짜 좀 바뀌고 있는 거야. 반성을 좀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절대 반말 안 합니다. 거기에 임원들한테. 지금도 그래요. 반말 안 하고요. 위원장이 호랑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경영 정보를 다 공유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회사의 주요 경영 정보들을 막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노동조합에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아니 뭐 다 좋은데 뭐 선풍기 몇 대 판것까지 우리한테 알려주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92년도 얘기고요. 89년도 3년이 지나면서 그렇게까지 변했어요. 94년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92년도에 그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전국에 무상 AS를 나왔어요. 회사가 요청도 안 했는데. 그리고 94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지금 기억이 나는데 TV에서 광고를 하는데요. 전자제품을 쫙 싸놓고서 노조 간부들이 나와가지고 그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품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한 광고가 제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이제 노사와 협조적인 그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했죠. 그게 지금의 LG전자로 계속 오고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좀 그런 좀 뭐랄까 획기적인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노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노동이 경영을 이해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우선해야 되는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영이 일단 노동보다 권한이 훨씬 커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교 사상들이 이렇게 밑바탕이 되면서 노동 처지 사상이 굉장히 좀 깊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또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소위 레드 컴플렉스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독재 정권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한국으로 인해서 노동 쪽을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노동 쪽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빨갱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14%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조직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노동이 굉장히 좀 권한이 약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실사례를 보면 경영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노동이 이룰 수 있다는다. 그래서 노동 존중을 존중하는 경영은 상생의 노사관계 필요 조건이고, 경영을 이해하는 노동은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상생의 출발이고 상생의 마무리다. 이렇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이럴 때 노동을 존중하는 경영이 있을 때 신뢰가 가고, 존중의 의미, 그리고 경영을 이해하는 노동이 있을 때, 이해가 있을 때 상호 신뢰가 되더라. 한쪽만 있어가지고 좀 어렵겠죠. 그래서 상호 신뢰의 전제는 말씀드렸듯이 존중과 이해입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거는 뭐 거의 대만도 못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존중이라는 건 전혀 없고, 이해는 차단하고 있고, 그런 거죠. 이 신뢰를 막아온 것이 무엇이냐, 제가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한국전쟁 이후에 분단으로 인한 상호교류 차단. 저는 지금 아까 이제 삼통운동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딱 듣는 순간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사실상의 통일을 이뤄나가는 거. 지금도 6만 9천 원만 주면 신주까지 기차 타고 가서 거기서 술 한잔하고 돌아올 수 있는, 언제든지 가서 계속 목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오고 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저는 통일은 아주 완전한 통일은 뒤로 좀 미룬다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신뢰는 형성이 되는 건데, 레드 컴플렉스를 조장해놓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방공 교육에다가 언론마저도 전혀 사실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신뢰라는 것은 이해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해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존중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동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물론 이제 북에서는 또 남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주변에서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개성공단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런 모습을 봤어 라고 얘기하면 제대로 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믿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상하게 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신뢰를 오히려 막아오는 악순환으로 계속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지금 존중 이해를 통한 상호 신뢰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이해가 되실 텐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을 해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사실상 남북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기가 좀 어렵겠죠. 발전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노사관계와 남북관계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로 저는 얘기 들었는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리니까 조금 이상할 텐데, 노동운동 단체예요, 한국 노총.
한국노총은 그래서 노동조합이 많이 생기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노총이 어떤 노동조합이 생기니까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어떤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네, 민주노총이요. 근데 민주노총으로 제일 답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총 사람들하고 한국노총 사람들하고 술도 자주 먹고요. 또 서로 이제 티격태격, 왜 여기는 선명성을 강조하고 이쪽은 대중성과 뭐 또는 정책적인 그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 서로 이제 티격태격 싸우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그래, 어떤 때는 연대도 하잖아요. 지금 연대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죠. 이 윤석열 이 양반이 너무 그 노쪽을 몰아붙이다 보니까 한국노총은 땡기고 민주노총은 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여기 한국노총에 35년 일한 사람을 장관으로 앉혔는데 그랬는데 실수죠, 실수. 노자가 나오면 막 발끈하는 그 역성 때문에 지금 한국노총에 있는 그 김준영이라고 얼마 전에 왜 포항에서, 포항이 아니죠. 광양에서인가도 올라갔다가 막 두드려 맞고 내려온 친구 있잖아요. 제 대학교 6년 후배거든요. 되게 착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동아일보에서 얘기하는 향후 그 노사관계를 빛낼 백인인가에 들어간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빨개는 울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엄청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이 되는데 지금 순천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까지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대 분위기도 있잖아요. 딴 데로 샜는데 한국노총 진짜 인호노동조합이 생기니까 싫어했어요. 잘 답이 안 나왔고 어디냐면요. 한국노총 노동조합. 한국노총 노동조합. 한국노총도 사람들 뽑을까 이유 싫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일하다가 불만 있으면 노동조합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 내에 노동조합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만 해외의 경우는 엄청 많아요. 산별노조 안에 노조가 또 있고 이렇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노동조합이 예전에 정교조 직원노조도 있었고요. 철도 공사로 있을 때 철도청 노동조합, 철도청 직원 노동조합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 노총에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 사장은 누굽니까? 노총위원장이죠.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노동조합 생긴 걸.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게 되니까 입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국 노총 내에 만약에 노동조합이 생기면요. 노동조합들이 한 달 정도 준비해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현판식이라는 걸 합니다. 회사가 간판이 있으면 우리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하고 바깥에다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현판식을 해요. 한 달 정도 준비해서.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옆에 있는 노동조합들도 찾아와서 같이 놀아주고 그 축제를 벌이면서 사장님도 나와서 기분이 나쁘지만 금일봉도 좀 주면서 축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누가 또 오냐면 한국노총이나 이런 상급단체에서 와서 축사를 합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장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한국노총 사람이 와서 축사를 안 하고 말로 문 차고 약도 끼워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요. 왜? 노동조합은 인정 안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노총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한 달 좀 넘어서 현판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노총 내에 있는 노동조합이 현판식을 했어요. 그때 또 공교롭게 저하고 메일노동뉴스의 여자 기자하고 둘이만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사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사장이 누구예요? 노총위원장이잖아요.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즐거운 축제날 그 고개 숙이는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노동조합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계속 한국노총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얘기했던 거예요. 노동조합 인정 안 하는 악덕기업주 이랬는데 본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막 죽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분위기가 좀 바꿔야 되는데 축제일인데 저까지 불러놓고서는 시무룩하길래 제가 그런 분위기를 깨는 방법을 알죠. 깨려면 한번 확 웃어버리면 돼요. 전부. 근데 뭘 해도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잘하려고 노동조합 만들었는데 앞으로 참 앞날이 가까워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마디를 얘기했는데 웃었어요. 다. 그걸 뭘 얘기했냐면 자 사용자가 협조적이지 않네요. 굉장히. 노동조합 인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가입하시면 어떻게 얘기했더니 한국노총에 노조 만들어가지고 민주노총으로 가입하면 모양새가 되게 좋겠죠. 그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웃었어요. 그 다음에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노동조합을 엄청 싫어했다라는 것에 대한 바로 반증이에요.
역지사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노동조합 할 때는 굉장히 막 공격적으로 했는데 내가 막상 사용자가 되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 예들은 노동조합하다가 나중에 사용자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사용자다가 망해가지고 노동조합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역지사지가 잘 안 돼요. 노사관계는 갈등적 동반자 관계라고 미국에 있는 존 카든럴즈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 갈등 관계도 있고 대립적인 부분이죠. 또 협력적인 부분도 있는 거다. 예를 들면 회사가 망하면은 다 바깥으로 나앉아야 되니까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특히 보상을 둘러싸고는 대립적인 게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통일되어 있는 게 노사관계다. 그럼 노사관계는 동그라미다. 오늘 제가 그린 게 동그라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안 보고 반달로 본다. 어떤 경우냐? 아니, 노사관계는 무슨 협력적이냐? 대립적이지. 투쟁적이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뺏겨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되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노사관계는 좀 다쪽으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호는 대부분 투쟁 쟁취가 될 거고. 그렇죠? 또 반대의 편향도 있습니다.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립적인 걸 인정을 안 하면 매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고통 분담만 얘기를 하죠. 협력적인 데 왜 니는 분담 안 하냐 이렇게 얘기는. 정말 그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란 노사관계가 동그란 건데 동그랗게 볼 수 있어야 경영도 잘하고 노동운동도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것 이 부분도 또 한편으로는 역지사지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역지사지를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가 저 입장을 이해해야 돼요? 정말 타도의 대상이 자본가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얘기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사관계에서 자본과 노는 비타적인 모순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노동과 경영은 또 한편의 다른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거기서 어떤 개선을 추구하느냐 하는 부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요, 동맹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동맹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고 정전 70년이 되면서 그 소위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제가 2006년도에 개성공단에 가려고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던 지금은 이제 31살이 돼버린 제 둘째 놈이 아빠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안 가면 안 돼. 북에 간다니까. 이제 그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도 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이 오해와 편견으로 뭉쳐지고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나니까 역지사지 필요성은 당연히 존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북의 입장과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것저것 같이 학교목당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좀 생각했던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불안한 거죠, 계속.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남쪽보다 북쪽이 더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 매일 와가지고 이제 남해는 미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어요. 지금 평택에 있는 그 미군 기지는 세계 최고의 그 미군 기지 아닙니까? 미군 기지만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같은 회원이신 우이종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대량 살상무기라고 하는 소위 세균들, 탄저균을 포함한 세균들을 실험하고 있는 실험 장소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미국 내에서 실험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편한,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허락을 받지도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 영토에 세균 실험장을 잔뜩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수가 있죠. 언제든지 문제 생길 수 있는 연합훈련을 하죠. 연합훈련의 내용들이 거기는 방어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인 프로그램으로 짜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미 연합훈련이 일어나는 순간 북은 긴장이죠. 전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장 상태가 돌입되는 거고, 이걸 1년에 수차례를 해버리니까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남쪽이 느끼는 불안, 그거는 이제 언제 혹시 핵미사일이 올지 모르겠다,
김정은이 뭐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 이게 한국 비교 반전의 불안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쪽에는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하느냐?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북은 미국과 유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죠. 더 심하게 제재하자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역지사지를 한다 그러면 왜 북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들도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얘기가 정말 제 가족한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나 동생들 누님한테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저를 발견 생각을 하니까 더군다나 이제 또 특정 개신교 쪽을 다 믿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난감한, 집에서조차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역지사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해와 존중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우리 문제는 우리 힘으로 풀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노사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스스로 주인되는 노사관계를 가져야 된다. 제가 보통 그 노사관계만 강의하면 사례를 사용자 쪽 하나 들고 노조 쪽 하나 들고 이렇게 꼭 두 가지를 양쪽으로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주인되는 노사관계라고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과 객이라는 것, 손님이라는 것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인의 특징은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한 것을 이해한다. 이해한 거에 대해서 책임진다.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은 책임을 안 지더라 해요. 노사관계에서 손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노동조합의 경우 밖에서 도와주는 지원 세력이 될 거고요. 또 사용자 쪽에서도 밖에서 지원하는 세력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노동조합이든 사용자를 자문할 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럴 수 있고요. 저럴 수 있습니다. 판단은 당신들이 하세요. 왜? 저는 책임 못 지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원을 받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지원을 받지 마라가 아니라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지원은 필요하지만 주인의 자리를 바깥에다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자 쪽 한번 들어보죠. 이게 현대중공업 얘기인데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80년대 말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다시 불지피게 만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얘기인데 현대중공업 87년도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바로 56일간 바로 파업. 그때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열흘 후에 신고증이 나옵니다. 신고 필증이. 열흘 동안 노조가 다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불법이지만 파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기면 그 문제가 안 되고 지면은 다 구속되고 이런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건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2명 이상이면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는 30명이 모여야 됐어요. 최소한 30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비밀리에 모여야 됐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만들자마자 폭발적으로 파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28 파업이라고 128일 동안 파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89년도부터 94년 사이에 163명이 구속이 되고 98명이 해고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험악한 노사관계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사관계가 상당히 나름대로 협력적이죠. 다만 여기서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누르고 있는 듯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지만 노사관계에서 현대중공업이 파업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89년도 2월 달에 어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나는 노사관계 전문가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때 이름이 뭐였냐면 제임스 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제가 80년대 말에 노동상담소 쪽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저한테도 왔었어요. 같이 일해보죠. 근데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어서 안 했죠. 노동운동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와가지고 민주노총 전신이 전노협이라는 데가 전노협 쪽만 깨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딱 그런 거예요. 여기 내가 노사관계 잠재울게.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 구속이 됐는데, 보석은 나왔지만, 제임스 리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잠재우겠다고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깡패들 쫙 풀면서 식칼 들고 나왔어요. 이게 식칼테러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한 사람이 찔렀어요. 한 사람 찔러서 여기 옆구리 상처난 사진도만 돌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늘해져 버렸죠. 봐라, 내가 잠재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 구속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대중공업에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아니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식칼 들고 다니는데 누가 노동조합 하겠어요. 다만, 그 후유증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노조 설립 25주년이 됐을 때 제가 그 홈페이지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그때 아직까지 구호가 식칼테러 자해만 회사는 각성하라. 이 구호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그 구호가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후유증은 안 는 겁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주인의 자리를 그 바깥에 손님한테 넘겨줘버리는 그 행위를 했을 때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회사 쪽이 아니라 노동조합 쪽의 얘기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포항 지역에서 되게 유명했던 노동조합이 신택AH라고 있었어요. 16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가장 강성이었어요. 2007년도에 파업을 4번이나 했어요. 그 160명 노동조합이 뭘 할 적이 있다고 4번이나 파업을 해요. 근데 거기에 2번 파업이 뭐 때문에 했냐면 한미 FTA 반대 때문에 했어요. 2번 파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때문에 했어요. 비정규직 차별처때. 그런데 여기는 160명이 다 정규직이에요. 이 회사 문제 아니죠? 한미 FTA하고 전혀 관계없는 회사예요. 근데 파업을 4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를 하더라도 상당히 좀 힘들었겠죠. 그러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미 FTA와 비정규직 이런 것은 우리 직원 160명이 우리 회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산별교섭과 정치파업에 회사와 조합원들의 운명을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총회를 해요. 지회 총회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산별노조를 탈퇴할 것인지를 결정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산별노조는요, 사실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력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회가 독자적으로 총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규약에 보면 독자적인 활동을 못하게 돼 있고 교섭도 지부 단위에서 내려가서 교섭을 하게 돼 있고 그건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모두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부에서 보니까 굉장히 불순한 집회죠. 산별노조를 탈퇴할 건지 말 건지를 논하고 있으니까 지부에 있던 그 상급단체에 있던 노동조합 사람들이 한 40여 명 정도가 왔다는데 가가지고 총회 장소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조합원들이 저 사람도 우리 편 아니냐, 왜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불만들이 나왔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탈퇴를 해버리거든요. 산별노조가 단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권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데 그 단결력의 유지는 리더십에 의한 감동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발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지 강제가 돼서는 그건 단결력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돌았던 사례입니다. 여기서도 바깥에다가 다 맡겨두고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죠.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로 나름대로 파악을 했었다. 그 부분이 후유증이 커서 우리는 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깥에다 맡기긴 어려웠다라고 하는 판단. 이 부분이 산별노조 일반적으로 지회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그 사람들은 주인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은 결국 주체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한반도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 세력하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어떤 해양 세력, 미국은 뭐 해양 세력이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한반도 입장으로 보면 해양 세력인데 이 부분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문제고 우리가 주인이 되면 그 관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넘겨버리면 지금 미국한테 다 넘겨놓고 일본한테 다 넘겨놓으면 그거는 그 결정을 고스란히 우리가 안아야 된다는 그 원리에 여기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외교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색깔로 표현하면 뭐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적대국이라 하더라도 이익이 되면 타협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익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주인의 자리를 넘겨주는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등거리 외교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추진했던 이유는 등거리 외교뿐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주인으로서 나름대로 외교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였다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중요했죠. 신남방 정책은 실제로 10개국을 다 돌아다녔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제가 며칠 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의 그 관계. 근데 지금 이제 윤 정부는 그 최악의 배타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인도태평양 전략, 이게 우리 겁니까? 미국 거죠? 일본 거죠?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해양 세력하고 아주 굳건하게 손을 잡고 있고, 대륙 세력 중국과 러시아를 인터뷰를 할 때마다 더 거리감을 쌓이고 반감을 갖게끔 만들고 있어요. 이게 어떤 현상,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그러는 상태에서 미국은 중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대화를 하고 있죠. 일본도 중국뿐 아니라 북한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잘라놨어요.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를 좀 찾고 싶은데 그래서 좀 그걸 있으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드리려고 했는데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라고 봐요. 앞에 비포 윤석열 전에는 이랬는데 윤석열 후에는 우리의 끈을 일본이 물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정말 참 대단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게 딱 1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진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게 계속 강아지를 지나는 거예요. 이 그림대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주인의 자리를 난작 들어가지고 바깥에서 넘겨버린 정말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외교 정치적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노동법에 의하면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대표적인 겁니다. 거기에 보면 33조에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이라든가 기타 근로자에 관한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앞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단체협약이 뭐냐면 노조가 있을 때 노동조합하고 교섭을 해서 근로조건이라든가 기타 처우에 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노사 쌍방이 사인한 겁니다. 그게 단체협약인데 이건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벌칙도 있어요. 근데 벌칙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안 지키면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요. 하물며 조그만한 회사 내에서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남북관계에서 약속을 안 지켜요. 드디어 북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괴뢰라고 불렀어도 한 번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었는데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남을 대한민국으로 부르더라고요. 다른 나라로 보겠다는 거죠. 나라를 보겠다는 것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제가 봐왔던 2000년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어요. 가슴이 벅찼지만 이게 뭐 끝날 것 같지는 않았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에 안 할 것 같다고 갑자기 14 공동선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8년도에 4.27 판문점 선언. 이때 제가 제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사진 찍을 때는 뻣뻣하게 동상처럼 굳어버리게 되는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V자를 그려가면서 사진 찍은 날이 이날입니다. 술자리 하다가 같은 서클에서 술자리 하다가 판문점 선언 중 얘기 나오면서 막 V자 그리고 술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9.19 평양 공동선언 능라도에서 연설했던 거기서 그 북에 있는 사람들이 열광하던 그 모습을 봤죠. 그리고 트럼프가 너무너무 고맙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되고 그래서 기존의 대통령하고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많은 약속들 중에 단 하나도 안 지켰어요. 단 하나도 안 지켰어요. 이 덩치가 큰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단체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단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신뢰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약속이 안 지켜지면. 근데
미국에 의해서는 어느 나라하고도 그렇더라고요. 그 대부분 보니까 미국은 약속 안 지키고 가장 그런 나라고, 우리는 국회 비준이 돼야 되는데 국회 비준을 못하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정권에 따라 달라져 버리고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이명박 오더니 ABR을 anything but 노무현 하더니 지금은 이제 완전히 문재인이 했던 걸 그냥 다 깡그리 없애버리는 그런 상태로 바뀌다 보니 아무런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 모든 합의는 국회 기준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은 즉각적으로 재개돼야 되는, 지금 아마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는데, 제가 개성공단 갔을 때 그때 조만간 개성공단 같은 공단이 5개가 열릴 것이다 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합의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의 통일이 시작되는 거구나 라고 저는 판단했었어요. 하나의 개성공단 내에서도 그런 변화들을 보고 매일 작은 통일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안 됐죠. 남북관계 관련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돼요. 지금 180명이나 만들어줬는데 국가보안법 하나 폐지 못하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이런 정치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게 정말 한심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국은 즉각 한반도 종전선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상식 중에 상식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을 한다는 거. 남북관계와 노사관계 지향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노사관계 지향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와 사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사원들이 지지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강력하게 연합을 하고, 그러면 미국, 일본, 러시아하고 중국은 변방이 되는 거죠. 외부 세력이 되는 거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주인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걸 민중들이 지지하는 형태, 남북의 민중이 지지하는 형태가 지향점이 되겠죠. 그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업으로 보면 경쟁력이 강화되는 게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고, 노사 공동의 이익이 확대되는 거고, 남북 공동의 이익이 확대되는 거고, 노사가 공동으로 번영하되, 이건 민족 번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전선언은 빨리 돼야 된다, 시급하게. 평화협정 체결까지 가기 위해서 종전선언이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야 된다. 지난 정권 때 요거라도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물론 그랬다 하더라도 또 대통령 선거가 되면 또 바뀌더라도 종전선언이 됨으로 인해서 오는 변화들을 막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평화는 신속하게, 지금 바로 종전선언은 평화를 위한 겁니다. 평화를 위한 거죠.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통일은 사실상의 통일로부터 아까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삼통으로부터 완전한 통일로 신중하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중요한 게 평화죠. 혹시 이제 음성으로 지금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리 공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제가 이걸 들으면 그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유가 돼 있으면 맞잖아요. 그래요? 네. 집에서는 되던데, 제가 저걸 하나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를 했는데,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우리 임 박사님께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틀면은 딱 3분 안 됩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